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이루.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맨 처음에 공부했던 우리나라 목차를 먼저 좀 볼까요? 여기 보이진 않는데 목차. 자, 여러분하고 맨 처음에 우리가 목차를 한번 그려보게 했죠. 그래서 항상 시작할 때는 목차를 먼저 한번 보고 들어오는 게 제일 좋습니다. 네, 우리가 크게 나눴던 단원들 쭉 보이시죠? 거기에 첫 번째 파트 지금 우리가 하고 있어요. 세무일반의 기초. 그런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3대 조세인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 그리고 나머지 기타 조세 배우겠다고 그랬는데, 그 세무일반의 기초 중에 우리가 지금 크게 4개 파트가 있는데요. 지금 2개 파트는 했죠. 조세의의와 분류, 세법의 체계와 과세 요건은 공부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국세기본법의 이해, 그리고 기업회계와 세무회계 비교하는 거, 그렇게 이제 남았으니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복사를 크게 해온 걸 갖고 해볼게요. 잘 보이시죠? 이제 이번 세 번째 파트입니다. 국세기본법의 이해라고 되어 있어요. 세금은 선생님이 그런 얘기 했죠. 세금은 그렇죠.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임의로 하는 게 아니라 다 법률로서 정해져 있다고. 어떤 세금을 어떻게 하더라 하는 내용들이 다 돼 있는데, 그 세금 국세기본법에 대해서 한번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법률이라 좀 딱딱한데 저희가 법률 문구를 막 배우는 건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인 개론으로 그 성격이나 특성만 이해하는 거니까 여러분께서도 같이 공부해 볼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이번 시간에는 이 국세기본법에서 나오는 용어들이 있죠. 용어들이 좀 난해할 수 있는데 이걸 구별해서 설명할 수 있고, 또 하나는 과거에는 세금 내는 거에 대해서 납세자의 권리라는 개념이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그렇죠. 납세자의 권리에 대해서도 많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납세자가 나는 부당하게 세금을 많이 뜯겼다. 세무조사 너무 심하게 했다. 나는 이 정도 아닌데 너무 많이 가져갔다. 이렇게 할 때 납세자 입장에서도 뭔가 이의를 달고 하소연을 할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죠. 그래서 요즘에 이렇게 권리보호제도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구분해 볼 수 있는 그런 능력만 가지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VTR을 하나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잘 보고 오셨습니까? 자, 지금부터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자, 국세기본법의 개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국세기본법에서는 아주 중요한 건 뭐냐면 세금이 여러 종류의 세금이 있는데 이거는 공통적인 사항에 대한 규정이에요. 자, 기본적인 사항, 즉 국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그 다음에 또 공통적인 사항을 규정한 총칙의 개념입니다. 여러 세목이 있는데 얘네들을 아울러서 전체적으로는 이런 사항이 있고, 그 다음에 공통적으로 어떠어떠한 해야 된다라는 사항을 규정한 총칙의 개념이라는 거 하고요. 또 하나는 위법하거나 부당하게 국세 처분을 하면 세무당국에서 법률 위반해서까지 한다든지, 그렇죠. 그 다음에 부당하게, 이건 너무 심하게 한 국세 처분에 대해서는 나는 이거 복종하지 못하겠다는 뜻이에요. 나는 억울하니까 난 세금 못 내겠어 라고 할 때 그 절차를 규정하는 납세자의 권리에 관한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 겁니다. 즉 큰 틀로는 세 가지가 되어 있는 거죠. 기본적인 사항 하나, 그 다음에 공통적인 사항, 그 다음 그러니까 이걸 아우르고 나머지는 뭐냐면 불복 절차에 따른 구제 절차, 세 개 파트로 구성되어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 기본법의 목적과 성격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목적은 뭐겠어요? 기본적인 사항이 있다고 그랬고 공통적인 사항이 있다고 그랬죠. 또는 위법 또는 부당한 거에 대한 불복 절차를 규정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 전체적인 목적은 뭐냐면 국세에 관한 법률 관계를 명확하게 하고 과세를 공평하게 하며 국세 납세 의무의 원활한 이행에 이바지한다. 자, 1번, 2번, 3번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문제 내기 딱 좋겠죠? 예. 국세에 관한 법률 관계를 명확하게 하고, 목적이 이거예요. 법률로 써놔야 명확하죠. 말로 두루뭉실 써놓으면 안 되니까 명확하게 해석이 가능하게 거기다 규정을 해놓은 거고요.
그 다음에 공정하게 세금을 걷기 위한 겁니다. 문구가 있어야 되는 거죠. 또 하나는 아까 얘기한 대로 나는 너무 심합니다. 나는 이 일을 달겠습니다라고 할 때 의무에 대해서 원활한 이행을 사람들이 수긍하지 못하면 누가 따라오겠어요. 그렇죠? 여기에 이런 목적으로 법률로서 이렇게 규정돼 있다 하는 말씀 드립니다. 이건 국세기본법의 목적인 거고요. 성격을 보면 크게 두 파트로 나눌 수 있어요. 뭐냐면 총칙법으로서의 성격입니다. 총칙법으로 성격이란 말은 총칙이란 말은 전체를 아울러 놨다 그런 뜻이에요. 전체를 다 모아놨으니까 총칙 모아놓았다. 이게 모아둠. 그렇죠? 모음이란 뜻이에요. 왜요? 여러 가지 세목이 있다고 그러죠. 각각 별개의 세법들이 다 있는데 그것들의 기본적인 사항, 공통적인 사항을 모아놓은 거죠. 그렇죠. 각각의 세법에서 말하지 않는 전체 세법에 대한 전체적인 얘기를 모아놓았기 때문에 총칙법으로서의 성격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일세목 일세법주의입니다. 소득세면 소득세에 관한 거,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면 부가가치세 이렇게 딱 되어 있는데 이 전체를 아우르는 성격은 여기 들어있다는 거죠. 그래서 각 세법의 중복적인 규정을 피하고 세법 체계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또 반복해서 나오죠. 기본 공통, 다 여기 나옵니다. 기본 공통, 기본 공통. 이거를 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세금 전체를 아우르는 내용,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이라는 거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렇죠? 자, 성격을 지금 말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아까 위에서도 얘기했지만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에 관한 것도 규정해놨지만 또 하나는 그렇죠. 납세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당신이 억울하다고 생각할 때는 어떤 절차를 밟으시오라는 걸 규정해 놓은 내용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틀로 총칙법으로서 성격과 납세자 권리 구제 절차법에 대한 성격을 두 가지를 가지고 있다. 방금 여러분께서 보신 VTR 내용이 결국은 이 내용에 관한 얘기입니다. 주로 두 번째에 포커스가 많이 맞춰져 있죠. 그렇죠. 아까 방금 말씀드린 납세자 보호 담당관 제도라든지 그 다음에 과세전 적부심사 제도라든지 이런 내용이 방금 VTR의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내용 중심으로 뒷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금 너무 많이 내가 받아서 억울해요 라고 할 때 어떻게 할 거냐. 지금 법에 의한 권리구제제도를 한번 먼저 볼게요. 자, 법에 의한 권리구제제도라고 하는 건 법률에 규정이 딱 되어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라는 거죠. 자, 먼저 세금이 고지되기 전에 과세전 적부심사제도. 말이 좀 딱딱하고 어려워요. 근데 세금이 고지되기 전이라고 하면 아니 어떻게 세금이 고지되기 전에 내가 억울한 게 생길 수가 있지? 세금이 고지되어야 그때서야 아이고 무슨 세금이 이렇게 많습니까? 라고 할 텐데 여기서 말하는 세금이 고지되기 전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세무조사라는 말 들어봤죠? 세무조사 안 들어봤나요? 방송이나 드라마 같은 데서 많이 나오죠. 뉴스 같은 데도 세무조사. 그렇습니다. 세무조사는 정기적인 세무조사가 있고요. 비정기적으로 할 때도 있어요. 이제 보통은 정기 세무조사도 있지만 비정기 세무조사가 더 무섭거든요. 저 회사 좀 수상하다. 많이 좀 수익을 꼬불친 것 같아. 그럼 국세청 세무조사팀이 들어가가지고 한 일주일 뒤진단 말이죠. 뒤져가지고 지난 몇 년간 얼마 가지고 막 수억 원을 세금을 때려요. 이게 이제 비정기 세무조사고 기획조사라고 하기도 하고요. 정기조사는 업종별로 보통 3년 또는 5년 정도에 한 번씩 나오는 그런 조사가 있습니다. 이런 조사를 한 다음에 당신네는 얼마 정도의 세금이 지금 나오겠다라고 이제 최종 통보를 하는데요. 통보하기 전에 이렇게 고지하기 전에 이 사람들한테 미리 얘기를 합니다. 1차 절차에서 당신은 얼마 정도 나오겠다라고 얘기를 꺼내는데 그게 바로 세금 고지되기 전에 그 내용을 아는 거죠. 왜? 말은 해주니까. 그때 세금이 확정돼서 통보되기 전에 아니 너무 억울합니다 라고 하는 게 이거예요. 과세전에 적부 맞냐 그러냐 적당하냐 부적당하냐 부적이죠. 그러니까 적부가 그 뜻입니다. 적정한 것인지 부적절한 것인지에 대한 심사를 해달라고 제안하는 겁니다. 과세전 적부 심사 제도라고 하는 건 아니 이거 좀 다시 한번 재고해 주십시오.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게 이 얘기고요. 자, 세금이 근데 통지가 돼버렸어요. 당신은 몇 차례에서 세금 몇 년간 거 얼마를 내라라고 하면 그때는 뒤에 그림이 있겠습니다만 단계로 1단계는 좀 이의 신청하겠습니다.
심사해 주십시오. 심판하겠습니다. 감사원에다가 제 의견 좀 들어봐 주십시오라고 여러 단계의 청구를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그조차도 안 되면 법원 있죠. 행정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법원 찾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1단계, 2단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뒤에 그림 나올 거니까 이건 뒤에서 설명할게요. 그 다음에 사전사후 권리구제 시 심리자료 사전 열람제도 있는데 요거는 크게 의미는 갖지 마시고요. 일단 고지되기 전에는 과세전 적부심사제도, 여기 이름에가 이미 나와 있죠. 과세전이니까요. 세금이 고지된 이후에는 단계별로 이런 이의를 신청하거나 심사청구, 심판청구 이런 각종 청구제도가 있거나 최악에는 그조차 안 되면 법원에 소송을 할 수도 있다. 행정소송. 이건 이제 마지막에 하는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 다음에 방금은 지금 법률에 의한 거예요. 법에 이러이러하게 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는 겁니다. 납세자가. 그런데 두 번째는 뭐냐면 법률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납세자 보호 담당관 제도라는 게 있어요. 여기 뭐냐면 공무원들 담당자를 하나씩 준 겁니다. 베테랑 공무원들한테. 아니 지금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나한테 지금 이런 세금을 때리는데 아니 담당관님 생각해보면 전 너무 억울합니다. 여차저차 돼서 이렇게 됐습니다. 저 사람이 지금 법률을 과대 해석해서 나한테 굉장히 악감정으로 지금 저러는 것 같습니다. 라고 이 사람한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납세자의 편에서 이 사람이 적극적으로 해결해 준다는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 그래요? 내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 사람은 굉장히 오래된 베테랑이고 하니까 그 담당관, 이제 실제로 세무조사 한 사람한테 어떻게 된 거냐 물어보고 이 사람이 이 일을 달았는데 당신 제대로 조사를 한 거냐? 괜히 오버해서 한 건 아니냐 이런 걸 여기서 확인해 본다는 내용이 되겠죠. 물론 이제 이 제도 취지는 정말 좋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분도 그렇죠. 이분도 국세청 직원이기 때문에 얼마나 납세자 입장에서 얘기를 해줄 거냐 그건 좀 다른 문제죠. 아무래도 팔은 안 얻어굽는다고 국세청 직원하고 같은 입장을 취할 가능성이 대단히 좀 높아서 이제 효과에 대해서는 조금 그렇습니다. 어쨌든 근데 이런 제도가 있다. 행정적으로는 납세자 보호 담당관 제도라는 게 있고 법률로는 이런 내용들이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국세기본법의 주요 용어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용어가 물론 딱딱하고 좀 어려운데 그래도 잘 생각해보면 이해 못할 것도 없고 또 여러분들께서도 들어본 이름들이에요. 이름이니까 용어니까 다시 한번 잘 같이 생각해 봅시다. 자, 원천징수 많이 들어봤죠? 원천징수가 뭐예요? 여기 써진 건 세법에 따라 원천징수 의무자가 국세를 징수하는 것. 그렇죠.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은행에 가가지고 여러분 예금을 찾아요. 적금을 해놓거나 1년 동안 내가 꼬박꼬박 용돈을 모아서 예금을 수령합니다. 그때 이자가 조금 요즘 이자도 낮아서 그러긴 합니다만 이자 조금 붙죠. 그 이자에 뭐가 붙어요? 그렇죠. 세금이 붙습니다. 보통 우리 이걸 15.4% 원천징수라고 하는데 만약에 내가 1억 원을 예금해 놔가지고 10만 원이 이자가 나왔다. 그러면 10만 원을 다 준 게 아니라 여기서 15.4%를 뗀 이 이자에 얼마? 4,500원이죠. 84,500원만 주는 거예요. 나머지 15,400원은 어디로 갔어요? 예, 이게 원천징수한 세금입니다. 원천적으로 띄어버리는 거죠. 일단 준 다음에 걷어가는 게 아니라 이익을 줄 때부터 세금 띄고 줘버리는 거다. 이게 바로 원천징수입니다. 그렇죠? 이 세금, 이게 좀 이자에 대한 얘기니까 그렇지만 만약에 급여생활자면 어떻게 해요? 월급 받을 때 바로 월급 전체를 받아요? 그렇지 못하죠? 예, 이자를 바로 띄고 주거든요. 그게 바로 이제 원천징수입니다. 세금 낼 걸 미리 띄어갔다가 연말에 결산을 다시 한번 하는 건데 어쨌든 이렇게 급여 같은 것도 받을 때 그렇죠. 회사에서 이미 세금을 띄고 주는 거죠. 그게 바로 원천징수입니다. 자, 이제 가산세, 가산금이 나오는데 세법에서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전제로 합니다. 근데 납세자가 이거를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겠죠. 불이익을 주는 그 세금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가산세라고 합니다. 일정 세금에다가 더 내세요. 이걸 가산세라는 용어를 쓰고요. 그 금액이 얼마냐? 그 금액에 대해서는 이게 가산금. 그러니까 가산세를 내는데 얼마예요? 그럼 10만 원 냈다. 그러면 10만 원은 가산금이고요. 그 10만 원 내는 행위를 가산세라고 하죠. 그렇죠? 자, 가산세, 가산금.
이런 이제 성실하게 이행을 안 했다고 하는 거는 되게 어떤 거냐면, 날짜를 넘겼다든지, 언제까지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보통 그럽니다. 가산금을 더 붙여서. 정해진 날짜까지 세금을 납부해야 되는데, 그때까지 안 한 거죠. 그럼 괘씸죄를 줘야겠죠. 그래서 그때 가산세 또는 가산금을 때려서, 결국은 성실하게 세금을 거두기 위한 과정으로 이행하는 건, 이제 운용하는 겁니다. 만약 이게 없으면 어떻게 했어요? 그렇죠. 뭐 빨리 낼 거 있어요. 천천히 낼게요. 아, 돈이 없었어요. 천천히 내겠습니다. 그러겠죠. 근데 자꾸 가산세가 붙고 가산금이 붙으니까, 최대한 빨리 내려고 하죠. 자, 납세 의무자는 아까 세금 내는 사람인데, 법률 문구로 보면 세법에 따라 국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는 제외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납세 의무자하고 징수해서 납부한 사람이 다른 경우 있죠. 우리가 잠깐 언급했었는데 누굴까요? 어떤 경우일까요? 그렇죠. 여러분 아침에 하얀 요구르트나 빵 사 먹잖아요. 그때 뭐가 붙는다고 했어요? 부가가치세 붙는다고 그랬죠. 세금은 누가 낸 거예요? 여러분이 그 우유를 사 먹을 때 여러분이 세금 낸 거예요. 근데 그 세금을 누가 납부합니까? 납부는 그렇죠. 거기 편의점 주인이 납부하는 거죠. 그렇게 이렇게 징수한 사람과 납세한 사람은 틀리죠. 납세 의무자는 이렇게 징수한 사람을 말한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세금을 부담하는 그 사람이 해당되겠습니다. 납세 의무자답니다. 해야 될 사람. 자, 납세자, 납세 의무자와 세법에 따라 국세를 징수해 납부할 의무를 지는 자. 됐죠? 이 납세자라는 말에는 납세 의무자보다 범위가 넓은 거예요. 아까 같이, 아침에 그 딸기 우유를 사 먹었다면 여러분은 납세 의무자가 되는 거고요. 물론 납세자도 해당이 됩니다. 근데 아까 그 편의점 주인은 납세 의무자는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징수해서 납부할 의무를 지는 자, 여기는 해당돼요. 그러니까 편의점 주인은 납세자는 해당이 됩니다. 납세 의무자는 아니죠. 납세 의무자는 우리가 그걸 소비한 우리 소비자인 거고, 납세자는 우리 소비자뿐만이 아니라 그 납부한 사람까지 포함해서 납세자라고 합니다. 자, 2차 납세 의무자는 납세자가 납세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 납세를 가름하여 납세를 지는 자. 예를 들면 상속 증여세 같은 경우 내가 받았으면 받은 사람이 원래 증여 받은 사람이 세금을 납부해야 되는데 세금 납부할 능력이 안 되거나 뭐 배제시하면 그렇죠. 증여자도 포함해서 제2 납세 의무자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과세 기간은 세법에 따라서 과세 표준의 기간이 되는 기초가 되는 기간입니다. 예를 들면 선생님이 1년간 근로소득세를 내면 그때 과세 기간은 어떻게 되죠?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즉 내가 1년간 언제 동안 번 돈을 말하냐? 지난 1년간. 그럼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이게 이제 과세 기간이 되는 거예요. 자, 과세 표준. 우리가 지금 세무 공부하면서 제일 많이 듣는 용어 중에 하나일 겁니다. 과세 표준. 줄여서 또는 과표라고도 표시해요. 과표. 과표는 세법에서 뭐냐면 세액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대상 수량가액입니다. 즉 만약에 권영진이라는 사람이 1년 내내에서 한 5천만 원을 만약에 총 수입을 거뒀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사실은 이 돈을 벌기 위해서 밥 사 먹었죠. 기름값 들어갔죠. 뭐 이런 거, 운행비 이런 거 들어갔잖아요. 이런 걸 기본적으로 빼줘요. 그걸 이제 우리는 소득 금액이라고 그러는데 소득공제 기본적인 거 하고 나서 근로소득 금액이라고 그럽니다. 그렇죠? 여기다가 기본적으로 공제해 줄 거 있죠. 부양가족이 있냐 하면 자녀 공제, 무슨 배우자 공제, 이런 각종 공제들, 이런 거 다 빼주고 나면 그게 이제 소위 말하면 과세 표준이 됩니다. 여기다가 이제 바로 세율을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과세 표준이 제일 중요한 용어죠. 왜? 여기다가 이제 직접 세율을 때리기 때문에 몇 프로 할 거냐, 6%냐, 15%냐, 24%냐, 여기다 적용하기 때문에 그 세액산출의 기초가 되는 대상 금액을 말합니다. 과세표준 신고서는 과세표준과 납부 환급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신고서입니다. 이건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법정 신고기한은 언제까지 이거 신고서를 제출하시오라고 할 때 그 기한입니다. 전자신고라는 말은 요즘에 이제 많이 들을 건데요. 요즘에는 이제 옛날처럼 종이로 해가지고 출력해서 갖다 제출하고 하는 시대가 아니라 전산으로 다 끝나버립니다. 국세청으로 바로 전자신고하고 통보서가 날아가 버리거든요. 물론 이제 이렇게 전자신고하면 국세청 입장에서는 바로바로 그 내용을 알 수도 있고 또 자기들 입장에서도 번거롭지도 않고 인력도 적게 들어가겠죠. 그래서 나중에 배우겠습니다만 일정 세금에 대해서 약간의 할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전자신고 부분요. 자.
자, 앞타임 배웠고요. 자, 국세기본법의 개념에 대해서 좀 배우고 있는데, 먼저 국세기본법의 목적과 성격을 지금 방금 배워봤고요. 자, 두 번째는 납세자의 권리보호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납세자의 권리보호. 옛날에는 가당치도 않은 말이었어요. 왜냐하면 세무당국에서는 납세자를 전부 다 어떻게 생각했냐면 도둑놈이라고 생각했죠. 세금 적게 내려고 어떻게든 꿍꿍이를 벌이고 있다. 이런 식으로 좀 의심의 눈초리를 보이기도 했는데, 어느 날부터인가는 납세자의 권리라는 용어가 생겼습니다. 사실 생긴 지 그렇게 많이 되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세금 많이 내는 사람들은 납세제 나열 해가지고 축가 행사도 하고 시상도 해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즘은 권리가 많이 바뀌었다. 납세의 권리는 납세의 의무이기도 하지만 사실 권리라는 말도 많이 쓰거든요. 그렇죠? 매우 소중한 권리다. 그래서 납세자를 보호하기 위한 각종 저기가 있는데, 이제 크게 두 파트가 있습니다. 권리 헌장. 납세자는 이러한 권리를 갖고 있다는 헌장이라 있어요. 우리 어린이 헌장, 뭐 인권 선언 하듯이 이런 헌장이 있습니다. 예, 그렇죠. 그래서 그 헌장에 대한 얘기를 한번 나눠볼게요. 납세자의 권리 헌장. 예, 첫 번째 파트입니다. 납세자의 권리는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존중되고 보장되어야 하는 매우 소중한 권리다. 이를 위하여 국세공무원은 납세자가 신성한 납세 의무를 신의에 따라서 성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와 편익을 최대한 제공해야 하며, 그렇죠. 내가 필요한 정보를 달라고 그러면 줘야 되고 편익도 제공하라는 겁니다. 납세자의 권리가 보호되고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국세청은 납세자의 소중한 권리가 억울하게 침해받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해서 법적, 행정적으로 다양한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앞서서 우리가 법적, 행정적 제도 한번 언급은 했죠. 자, 뒷부분은 우리가 이거를 조금은 디테일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넘어가고요. 납세자 권리보호 문장은 뒤에 있으니까 또 한번 자세히 보도록 할까요? 아니면 요걸 먼저 볼까요? 자, 다음 페이지 28페이지를 먼저 보고 뒤에 설명할게요. 자, 읽기 자료라고 있죠? 28페이지. 잘 보이십니까? 네, 읽기 자료. 읽기 자료에 보이는 부분이 바로 납세자 권리 헌장입니다. 네. 납세자의 권리는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존중되고 보장되어야 합니다. 하고 쭈르륵 써져 있죠. 제정한 것이나 1번, 납세자는 기장, 신고 등 납세 협력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구체적인 조세 탈루 혐의 등이 없는 한 어떻게 하다? 성실한 납세자가 제출한 세무자료는 진실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렇죠. 처음부터 색안경 끼고 보지 말라는 거죠. 이 사람이 탈루를 하거나 무슨 혐의가 발견되지 전까지는 우리 왜 그런 얘기 있잖아요. 무죄 추정의 원칙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렇죠. 일단은 범죄자들도 죄가 없는 걸로 가정하고 시작하는데, 하물며 납세자들도 신의 성실에 입각해서 성실한 걸로 추정하고 일단 시작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2번, 3번, 4번 쭉 있는데, 쭉 한번 읽어보시면 알고, 5번 같은 경우는 보면 자신의 과세 정보에 대한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겠죠? 국세청에서 세무 담당자가 이 사람에 대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세금과 관련된 얘기를, 그 무슨 병원 원장 있잖아. 술자리에서도 그런 얘기 하면 안 돼요. 그 원장이 이번에 세무조사 받아갖고, 아이고, 이번에 된통 우리한테 한 5억 맞았어. 이런 얘기를 다른 사람한테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예,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 다 전부 다, 예, 사실은 납세자하고 세무 담당 공무원하고 관계에 대한 얘기가 많이 있어요. 어쨌든 이 사람은 굉장히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는 내용이 쭉 있으니까 한번 쭉, 1번부터 9번까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물론 이거는 이제 헌장입니다. 권리 헌장인데 선언적 의미지, 세부적인 내용은 아니니까. 자, 요걸 보고요. 자, 다시 앞 페이지로 넘어와서 조세 구제제도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권리에 대한 선언적인 거고, 이거는 실제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자, 첫 번째는 과세전 적부심사라고 얘기했어요. 국세 처분을 받기 전에 납세자한테 세무조사를 받았다. 그러면 세무관서에서, 그렇죠. 얘기를 하는 거죠. 결정 전에 통지를 하는 겁니다. 당신 세금이 얼마 나오는데 최종적으로 얼마라고 확정되기 전에 통지를 먼저 해주는 거예요. 세무조사 받은 다음에 당신은 여차저차 해가지고 지난 5년간 꼬부쳐놓은 세금이 있어서 이렇게 우리가 지금 이번에
총 한 1억 정도를 세금 때릴 겁니다. 라고 통지를 먼저 해주는 거죠. 그럼 이 사람이, 아이고, 알겠습니다. 어떡하겠습니까? 이제 앞으로 잘 내겠습니다. 하고 세금 내면 다행인데, 아니, 이건 너무 심합니다. 잘못됐습니다. 라고 할 때, 이 사람이 30일 이내에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아, 이거 좀 억울합니다. 어디다 청구한다고요? 국세심사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국세에 대해서 심사라는 위원회가 별도로 있어요. 여기에다가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며칠? 30일 이내에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억울합니다. 라고 통보를 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심사를 해가지고 30일 이내에 통지를 해주게 됩니다. 그러면 30일 하면 최대 60일까지 이내에 다 결정이 되겠죠. 그래서 당신 의견을 쭉 검토해봤는데 우리 위원회에서는 당신 말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라고 하면 일부 받아줄 수 있는 거고요. 그 쓸데없는 생각입니다. 아닙니다. 라고 하면 끝나는 거고 어쨌든 30일 이내에 적부심사를 청구하고 국세심사위원회에서는 또 30일 이내에 이 납세자한테 그 결정 내용을 통보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결정 통지가 날라오기 전에 당신 최종적으로 얼마입니다. 라고 국세청 입장이 최종 확정돼서 날라오기 전에 얘기고요. 자, 두 번째 이거는 뭐냐면 이미 이제 날라온 거죠. 세무당국에서 세금 얼마나라고 통보가 지금 날라왔을 때 처분이 날라왔으면 그 처분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그림에 대해서 그림으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납세자가 통보를 받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 이의 신청하는 겁니다. 아, 이건 좀 너무 심합니다. 잘못됐습니다. 라고 할 때 이 세무서나 보통은 이제 그 세무당국 세무서에서 할 거니까 그렇죠. 국세청에서 하는 경우는 없으니까 여기는 일반 세무서에서 상대하니까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에서 통보를 해오면 90일 이내에 그렇죠. 청구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아, 이거 좀 너무 심합니다. 잘못됐습니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여기 세무서에다가 얘기 안 하고 나는 좀 여기다 말 안 할랍니다. 어디다 할라네요? 나는 그 상급기가 아닌 국세청에다 할랍니다. 가능합니다. 이렇게. 국세청이죠. 국세청에다 바로 다이렉트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아니요. 나는 여기 얘네들하고는 난 얘기 못 하겠어요. 난 어차피 니네 똑같이 얘기해도 여기다 얘기하면 자기를 조사한 데가 여기잖아요. 여기다가 또 얘기하면 내가 조사를 잘못했네 하고 인정할 리가 없죠. 사실은 드물죠. 그래서 이쪽으로 안 하고 이쪽으로 상급기관 국세청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아까 우리 저기 한 대로 우회에서 조세심판원에다가 청구하는 거예요. 나 억울합니다. 얘네들하고 나 얘기 못 하겠어요. 여기다 청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를 거쳤다가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얘기해봤자 얘네들하고 뻔하니까 나는 여기 안 할란다. 국세청으로 가겠다? 아니다. 조세심판원으로 가겠다. 다 이 90일 이내에 청구하는 겁니다만 어쨌든 이렇게 우회로를 해서 갈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어쨌든 국세청이 됐든 세무서가 됐든 지방국세청이 됐든 조세심판원이 됐든 다 내가 볼 때는 세무 관련한 공무원들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아이고 나는 이쪽하고 얘기해봤자 말이 안 통해. 그러면 좀 성격이 다른 부서를 차릴 수 있겠죠. 어디죠? 감사원. 그렇죠. 감사원은 성격이 틀리죠. 감사원은 대통령 직속 기구예요. 그렇죠. 그리고 공무원들을 감사하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무슨 부당하게 하거나 또는 이 사람들하고 얘기해서는 안 될 비리 같은 게 있다든지 할 때는 사실은 여기 찾아갈 게 아니라 일로 와야죠. 그렇죠. 감사원에 심사 청구를 하면 여기는 3개월 내에 결정하게 됐습니다. 선생님 90일이나 3개월이나 똑같은 거 아니에요? 틀리죠. 개념이요. 날짜가 31일까지 있는 경우도 있고 2월 달은 28일까지도 있는데 날짜가 달라지니까. 근데 이렇게 좀 통일시키지 이렇게 해놨나. 선생님이 좀 그래요. 우리 공부하기 쉽게 그냥 통일하면 좋겠는데 이건 어쨌든 3개월로 되어 있고요. 나머지는 다 90일입니다. 자, 정리하자면 납세자 입장에서는 나를 조사했던 세무서나 지방국세청으로 얘기를 하고 여기는 이제 30일 내에 결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어쨌든 이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바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지만 그러면 거기서 이제 소위 말하면 거절을 당한 다음에 다시 심판으로 갈 수도 있지만 조세 심판으로 갈 수도 있지만 얘네들 얘기 안 될 것 같으면 바로 그냥 국세청으로 갈 수도 있고 조세 심판으로 바로 갈 수도 있고 또는 얘네들하고 아예 안 되겠다. 나는 그냥 별도 기구인 감사원 가겠다 해서 이쪽으로 갈 수도 있다.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어쨌든 납세자 입장에서는 골라서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해도 내 의사가 관철이 안 됐어요. 아니면 조금밖에 안 깎아줬다거나 난 도저히 이게 수긍이 안 돼. 이건 상식적으로서도 말이 안 되고 말이 안 되는 것 같아 라고 할 때 최종적으로 뭐 할 수 있어요? 여기서 나온 결정을 본 다음에 90일 이내에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 나는 이제 법원 갖고 와서 판사님 제 억울한 말 좀 들어주십시오 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조세 구제제도는 크게 통보를 받기 전에 할 수 있는 과세 전에 적부심사 요청하는 거. 이건 지금 30일입니다. 두 번 다. 30일 내에 청구를 하고 30일 이내에 국세심사위원회에서 통보를 받고 그 다음에 통보가 온 다음에는 아이고 저는 이제 너무 심합니다 라고 할 때 90일 이내에 이 각 기구들에게 내가 억울합니다라고 결정을 청구를 할 수가 있고요. 심사 청구를 할 수 있고 그조차도 안 되면 마지막에 최종적으로는 뭐 할 수 있다? 예, 법원을 가지고 와서 소송을 할 수도 있다 하는 말씀 드렸습니다. 조세적부 제도요. 자, 우리 이제 수행활동 한번 피드백 하는 의미에서 한번 같이 풀어볼까요? 자, 용어 정리 한번 같이 해볼까요? 용어 정리 한번 같이, 몇 페이지죠? 같이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기본법 용어 정리입니다. 자, 우리나라 국세기본법의 목적과 특징을 한번 얘기해 봅시다. 아까 배우긴 했는데, 막 암기하려고 하지 뭐 책을 좀 앞으로 올려가지고 다시 25페이지를 한번 잘 보세요. 국세기본법의 목적. 선생님 아까 기본적인 사항 얘기했죠. 예, 목적은 뭐라고요? 기본적인 사항. 기본적 사항. 그렇죠? 왜냐하면 각 세목별로 법인세, 소득세,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 각종 조세들이 다 이렇게 세목이 있는데 얘를 아우르는 종합 설명서가 필요한 거예요. 이게 바로 국세기본법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사항 기술되어 있고 또 하나는 뭐죠? 공통적인 사항. 공통사항. 그렇죠? 얘네들의 공통사항에 대해서 언급을 해놔야겠죠. 그 다음엔 또 하나 뭐죠? 네. 그렇죠. 불복 절차. 나는 억울합니다. 방금 우리 금방 배운 나 이러이러해서 나 억울합니다 라고 하면 30일 이내에 적부심사를 과세전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도 있고 통보 받은 다음에는 90일 이내에 나 이의를 제기해서 심사 청구를 또 할 수도 있고 이런 내용들이 이 법률로서 여기 정해져 있습니다.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겁니다. 자, 국세기본법의 성격 특징 한번 볼게요. 특징은 아까 말씀드렸죠. 어떤 거예요? 그렇죠. 요걸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요건 뭐예요? 요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얘네들을 전체를 아우르는 얘기니까 총칙법이라고. 총칙법. 규칙이 총 한꺼번에 토탈. 총은 여기서 토탈이죠. 전체적인 얘기를 아우르는 얘기. 총칙법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거, 공통적인 사항이 있으니까요. 또 하나는, 두 번째는, 요게 일로 오는 거죠. 불복 절차에 관한 거니까 뭐죠? 납세자의 권리. 그렇죠. 납세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다. 그래서 두 가지 특징. 총칙법으로의 성격과 있고, 납세자의 권리 구제 절차법인데, 그냥 쉽게 말하면 납세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용어 한번 볼게요. 아까 좀 용어가 익숙치는 않을 거라고 그랬는데, 다시 한번 뭐 생각하면 된다고 그랬어요? 예, 아빠가 월급 받아오는데, 월급이 만약에 300만 원이면 월급 300을 다 안 주죠. 예, 까고 주죠. 한 260만 원 받았어요. 그러면 나머지 40만 원 뭐 한 거죠? 원천징수했다고 그러죠. 미리 빼버린다고 그랬죠. 깐 거. 은행에서 이자 찾을 때 이자 다 안 주는 거. 이게 원천징수입니다. 그렇게라도 이해하고 계시면 되겠어요. 가산세, 가산금은 뭐죠? 신의 성실에 입각해서 정확하게 납세하고 해야 되는데, 그 일반적으로 기한을 넘긴다든지, 신고 날짜를 넘긴다든지 할 때 불이익을 주는 내용이에요. 그 세금이 가산세고요. 쉽게 말하면 불이익을 떠오르면 되겠어요. 기한 오바에 대한 불이익을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 세금이 가산세고, 그 금액이 가산금입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납세자는 납세 의무자인데, 여기 의무자에는, 그렇죠? 납세자는 납세 의무자인데, 납세 의무자에는 뭐냐면, 납세 의무자뿐만이 아니라, 납세 의무자는 납세를 부담하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엔 또 뭐가 있죠? 납세를 대신 징수해서 납부를 하는 자. 아까 말한 편의점의 주인 같은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부가가치세 같으면 편의점 주인은 납세 의무자는 아닌데 징수를 대신해서 납부를 해야 되는 자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이 다 합쳐서 이 사람들을 납세자라고 이렇게 아우러서 얘기합니다. 과세 기간은 뭐죠? 일종의 평가 기간이죠. 아까 선생님이
근로소득세를 낼 때는 1월 1일부터 권영진이 12월 31일까지 번 돈이 얼마냐? 그 계산을 따르는 거죠. 그래서 그 기간을 얘기할 때 우리는 그걸 과세 기간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지금 선생님도 연말정산에서 2월 달에 정산 다 끝났는데요. 1월, 2월에. 선생님이 지금 이번에 낸 그 세금은 언제요? 2019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과세 기간에 해당되는 소득세가 되겠습니다. 근로소득세죠. 그걸 이제 납부한 거예요. 자, 과세 표준. 줄여서 뭐라고 그랬다고 그랬어요? 과표라고 그랬어요. 과세 표준은 뒤에 가면 우리가 종합소득세 할 때 잘 배우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선생님이 만약에 연봉이 5천만 원이면 5천만 원에서 기본적인 근로소득 공제액이 있습니다. 근로소득 공제라는 걸 하는데, 즉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걸 벌기 위해서 최소한의 비용을 쓴 걸 말하죠. 점심값, 교통비 뭐 이런 걸 감안해서 일정 비용을 까줍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소위 말하면 소득 금액이 되는데요. 이 소득 금액 중에 금액에서 다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또 일부를 뺍니다. 뭘 빼겠어요? 우리가 말하는 공제들이라는 거예요. 공제, 각종 공제가 있어요. 의료비 많이 썼네. 의료비 공제, 무슨 또 사람 부양가족이 많구나. 인적 공제, 뭐 이런 각종 공제를 해요. 그거 빼고 난 나머지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과세 표준. 그렇죠. 표준이라고 하는 스탠다드죠. 세금을 부과하기 위한 표준 금액이 됩니다. 스탠다드. 그럼 이 금액에다가, 이 금액이 중요한 건 여기다가 이제 세율을 곱하는 거예요. 그럼 바로, 그렇죠. 결정세액이 되는 거죠. 세금. 납부할 세액이 되는 거죠. 납부 세액이 바로 그러면 결정되는 겁니다. 당신은 세금 얼마 내세요? 이렇게 정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 과세 표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과세 표준이 높으면 세금 많이 내야 되는 거죠. 우리 과표가 높다. 어쨌든 하거든요. 그래서 줄여서 이제, 나는 과표가 8천이 넘어. 나는 과표가 1억이 넘어. 그렇죠? 우리가 보통 억대 연봉이라고 하는 1억도 아까 선생님 말대로 이렇게 이런 금액을 빼고, 공제 빼고 나면 과표가 1억이라 하더라도 한 8천, 7천으로 떨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럼 거기다가 세금을 때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1억짜리 세금이 아닙니다. 7천, 8천짜리 세금이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과표가 중요하다라는 말씀이고요. 자, 납세자 권리보호제도가 제가 오늘 표시를 좀 해버렸네. 우리 그냥 권리보호제도 두 가지 큰 틀로 얘기했었죠. 선언적 의무는 뭐가 있었죠? 납세자는 이러이러해서 권리를 보호받아야 됩니다. 우리 어린이 헌장처럼 납세자, 그렇죠. 권리 헌장이라는 게 있었죠. 권리 헌장. 두 번째는 뭐가 있었습니까? 그렇죠. 각종 구제제도 있었죠. 우리 금방 배웠던 조세 구제제도. 그래서 크게는 사전, 그러니까 결정 전, 그 다음에 결정 후, 통보 후 얘기했었는데, 이거는 뭐 있었죠? 맨 처음에는 과세전 적부심사제도, 적부심사. 아까 30일 잊지 말라고 말씀드렸어요. 30일 이내에 이의를 달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나한테 통보가 온 이후에는 각종 불복 절차가 있다고 그랬어요. 청구 절차, 심사 청구를 할 수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요거는 그림 한번 다시 보고 그림 1-6을 한번 다시 한번 잘 보세요. 여기는 공통적으로 나오는 날짜가 며칠이죠? 90일입니다. 다만 감사원 갈 때, 내가 감사원 청구를 할 때만 90일이 아니라 며칠이요? 3개월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개월까지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잘 안 보였나 모르겠는데 선생님 혼자 막 밑에까지 가서 이렇게 했네요. 자, 여기까지 우리가 세 번째 파트 국세기본법의 이해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